안녕하십니까.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 해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급계약서 6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보증금란이 있죠. 7번은 성금, 다른 말로 성급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주처 도급인 내지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을이 이제 시공사 내지 건설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수급인이죠. 수급인. 다 전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게 계약보증금이다. 근데 시공사가 잘못했을 경우에, 채무불량의 경우에 그 채무불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통 10% 정도 을이 갑한테 지불을 하게 되는데, 계약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여기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계약이행보증서를 발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선급금을 주게 되는데, 선급금은 갑이 을한테 공사 잘해달라고 선급금 1억 원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선급금 1억 원을 지불했는데 을이 선급금을 떼어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험이라도 타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급금 이행보증서와 상환으로 1억 원을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을이 선급금 보증서, 요것도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거를 발행을 받는 거죠. 근데 사설기관에서 한라보증이다, 대한투자보증이다, 이상한 것도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은 공신력이 없고요.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발행에 선급금 이행보증서를 을이 갑한테 주고, 그러면 갑은 그와 상환으로 1억 원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기성부분금은 뭐냐면 기성금이죠. 이만큼 공사했다 그러면 이만큼 기성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요거는 지불 방식을 별지 특수조건에서 또 설명하게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건설공사 이행 단계별 보증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거죠. 내가 도급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수급인이 이렇게 계약 체결하면 계약 보증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의 발행을 받아서 을이 갑한테 주는 거죠. 을이 어떤 채무불량을 하게 되면 갑은 이 계약이행 보증서에 의해서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는 거죠. 선급금 지불할 때 갑이 을한테 선급금을 줘요. 예컨대 10억 공사에서 1억 원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을이 1억 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1억 원을 줄 때 이렇게 상환으로 선급금 보증서를 받고 1억 원은 지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이나 정 이런 식으로 하도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공사 막바지에 공사비가 부족하잖아요. 공사비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 공사가 누가 하냐면, 마지막 공사가 보통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실내 건축인데, 실내 건축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못 받는다. 이런 경우 하도계약을 체결하죠. 하도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대금 지급보증에 보증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인테리어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
을이 하도 대금을 안 주면 요 보험금을 타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완료했다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이행 보증서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사 단계별 보증서 제도가 있다는 거. 계약 보증을 좀 상설하면 민간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및 건설 표준 하도급계약 할 때도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현금보다는 보증서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공사기간 중에 열심히 공사를 하겠지만 공사상의 어떤 의무 불이행했을 때 이 계약보증서로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도급계약상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현금은 귀속되죠. 보증서로 발행했을 때는 갑은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손해배상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보증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만일 보증기관에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보증서로 제출했다, 이게 일반적인데, 도급인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은 소송을 하고 하죠. 소송. 그래서 요 지급을 청구할 때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계약이행 보증서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제가 본 거는 한라보증이다, 한국투자 보증이다, 별 희한한 회사들의 보증서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신력이 없고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됐다, 그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지체배상이죠. 공사 수급인의 건설사 기책 사유로 공사 완공이 지연됐다.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지체배상 책임이죠. 그래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 지체배상 금액은 계약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한다. 계약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한다. 그래서 수급인의 동일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별도로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갑을한테 도급을 줬는데 을이 이제 지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10억 공사예요. 10억 공사. 근데 계약이행 보증서 1억짜리 끊어줬거든요. 근데 지체배상을 계산을 해보니까 뭐 1억 3천이 나오더라. 1억 3천이 나오더라 했을 때 그 1억 원으로 한정이 된다. 그래서 지체배상 금액은 계약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므로 수급인의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예컨대 1억 원을 청구하는 이외에 1억 3천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의 예정처럼. 다만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지체배상금을 배상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이런 별도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그 지체배상도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의 10% 정도, 그러니까 계약보증서를 발행한 정도, 그 금액의 정도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인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 의무인데, 공사 수급인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에 해지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선급금 반환 의무는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 보증서를 받게 되는데 선급금 보증서를 못 받았어요. 그럼 계약 보증서에 근거해서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선급금을 돌려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 보증인데, 도급인은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 전체 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해당 기성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기성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순차로 선급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공사가 도중에 해제된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기성금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급인은 선급금을 수령할 경우에 이러한 선급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발행받은 보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선급금은 노인과 자재 확보에 우선 지출해야 된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갑과 을간에 그 10억원짜리 그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갑은 1억원의 선급금을 주면서 그 1억짜리 그 보증서, 선급금 보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공사를 하나도 안 했다. 근데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 1억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선급금 보증서에 의해서 부원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기성금이 생기는데, 만약에 10% 공사를 했다. 10억짜리 공사고 10개월 공사입니다. 10개월 공사고 매달 말에 그 선급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했을 때, 자 10% 공사했다. 그러면 10억원에 10%면 1억이잖아요. 1억. 10% 공사하면 1억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1억 빼기가 있는 거죠. 1억 빼기. 먼저 1억원의 선급금을 줬잖아요. 공사 하나도 안 됐는데 자재 확보하라고 1억원을 준 거죠. 근데 10% 공사했어요. 그럼 1억원을 줘야 돼요. 또 20% 공사했어요. 그러면 10에서 또 10% 공사했으니까 1억원을 줘야 돼요. 근데 쭉 주다 보면은 100% 공사했다. 또 1억원을 준다. 그럼 쭉 공사하게 되면 이게 10억이 되고, 또 선급금 준 거 1억원이 있잖아요. 그럼 11억원을 준 꼴이 되잖아요. 총 공사대금은 10억인데 그래서 선급금 준 거는 10분의 1씩 공제하는 거죠. 10분의 1씩 공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제하면서 지불하게 되면 10개월 공사에서 10억원의 공사대금이 완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달 만에 계약이 해제됐다, 2달 만에 도급계약이 해제됐다 할 때는 일단은 1억 받은 거 중에 2천만원 돌려준 거죠. 그럼 8천만원을 갖다가 을이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8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선급금 보증서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인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그 보증금 예치 방식도 있지만 보통 보증서 제출 방식에 의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그 2개 이상의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등급이 A0 등급 이상이다. 또는 하수급자와 하도급대금 직불에 동의했다. 건축주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가 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대금을 을이 안 받고 A한테 직불하는 거죠. 또는 C한테 직불하는 거. 이렇게 직불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건설사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이거나 직불계약에 동의를 했다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요 보증서 교부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보증서 교부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보증인데,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의 준공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공사의 준공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해야 된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의 종류별로 다른데 계약금액의 10분의 2에서 10분의 5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예컨대 10억 공사다. 그러면 3%면은 3천만원이잖아요. 그래서 3천만원을 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로 끊어줄 수도 있고 3천만원의 현금을 공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요걸 꺼내서 하자 보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급이나 하자 보수 보증금을 하자담보 책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됐다면 하자 의무에 대한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하면 수급인에게 반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설업자가 3천만원 현금 공탁을 했다. 근데 업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면 업자가 공탁한 3천만원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자 보수 공사를 안 했다면 3천만원 가지고 하자 보수 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인이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당해 하자 보수 보증금을 몰취할 수도 있다. 하자 보증금은 보증서로 대출할 때는 그 보증서를 가지고 서울보증보험 등의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도급계약서 그 원문의 9번을 보면 뭐 지급자재 품목 수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해설에 우리는 그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소규모 건축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 지급자재나 지급품목은 없다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좋고요. 있다면 그 특약으로 별도로 명기하는 거죠. 지급자재 품목 및 수량은 계약서 갑지에 작성하지 말고 그 특수조건에, 이게 칸이 너무 적다는 거죠. 특수조건에 명기를 하고 특약에 특수조건의 지급자재 목록을 첨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광국공사와 달리 민간건설공사에서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일회성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뭐 공사를 하다가 남은 자재가 있다면, 이거 자재를 이용해라 하고 지급자재 목록을 첨부할 수도 있겠지만, 일회성 공사할 경우가 많아서 지급자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광국공사 같은 거 할 때는 뭐 보도블록 뭐 만장을 까는 공사다 할 때 나 저기 우리 구청에 보도블록 1000장이 있으니까 요거 지급자재로 하겠다. 그래서 9만장만 써라. 9천장만 써라. 이런 식으로 지급자재를 줄 수 있는데, 일회성 공사에서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무에서 건설사가 제시하는 도급계약서에 계약상 공사대금이 저렴한 거로 보여져요. 막 보통 평당 700만원짜리 공사인데 평당 590 이런 식으로 싸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싼 게 아닌 게 별도가 많아요. 별도. 요게 지급자재인데, 보통 그 내장공사 있잖아요.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뭐 싱크대라든지 뭐 아일랜드 식탁이라든지 이런 거 지급자재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근히 그걸 기재를 해놔요. 내장공사 필요한 자재는 지급자재다. 그럼 건축주는 그 이 용어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날인을 하는데, 나중에 싱크대 사주세요, 샤시 사주세요, 뭐 내장재 사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도 비싼 거죠. 이것도. 그래서 내장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급자재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다. 즉 싱크대, 도기, 신발장, 가구 등 내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건축주가 사서 지급하는 거로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공사비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마땅한 구조 설명도 없이 은근히 지급자재 속에 내장재를 딱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죠. 내장재 일체. 이래버리면 이 공사비 평당 590이 싼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없음 이렇게 기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건설사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인데, 요거는 요 칸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 별지로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고 후술합니다. 이렇게 특수 조건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양식이 너무 좁아서 내용을 전부 기재할 수 없어서 별제 기재하고 특수 조건에 해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그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해설 두 번째를 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